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저희 채널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힘이 된답니다. 자, 이제 실화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며느리가 사고를 당해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병문안을 갔을 때 손자가 제게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아픈 게 아니에요.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저는 혼란스러워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그러자 아이는 제게 자신의 핸드폰을 건넸고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빵집 앞에서 낡은 오토바이를 꺼냈습니다. 손에는 아직 밀가루와 이스트 냄새가 배어 있었죠. 오늘 아침은 평소보다 유난히 바빴습니다. 손님들이 쉴 새 없이 드나들었기 때문입니다. 매일 진열대에 따끈한 빵들이 채워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를 들을 때마다 저는 작은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가 가장 바라는 것은 사랑하는 손자, 민호가 있는 학교에 도착하는 것이었습니다. 아이는 늘 눈을 반짝이며 교실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 미소만 생각하면 제 모든 피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헬멧을 쓰고 막 출발하려던 참에 주머니 속 핸드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다급했으며 마치 칼날처럼 제 생각을 끊어버렸습니다. 김순자 씨 되십니까? 며느님께서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지금 서울 명진병원으로 긴급 이송 중입니다. 귀에서 윙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이 갑자기 멈춘 것 같았습니다. 오토바이가 소나기에서 흔들리며 거의 쓰러질 뻔했습니다. 저는 핸들을 꽉 붙잡은 채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 피가 멎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심장이 너무 세차게 뛰어 주변의 모든 소음이 묻혔습니다. 늘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서연이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다니.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지만 그 무게를 실감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서 며느리를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급하게 아들 민준의 번호를 눌렀지만 응답 없는 통화 연결음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분명 벌써 병원에 갔을 거라고 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두려움이 불길처럼 타올라 이성적인 생각을 조금씩 집어삼켰습니다. 당장 병원으로 달려가고 싶었지만 문득 민호가 떠올랐습니다. 아이는 아직 학교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이를 혼자 둘 수도, 다른 사람을 통해 이 소식을 전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민호를 위해, 민준을 위해, 그리고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 제가 강해져야 했습니다. 저는 타는 듯한 마음으로 학교를 향해 속도를 냈습니다. 서울의 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붐비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차, 모든 경적 소리가 저를 가로막는 벽처럼 느껴졌습니다. 흐르는 매 순간이 칼에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서연이는 괜찮을까? 아플까? 의식은 있을까? 끔찍한 사고 장면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고 저는 억지로 그 생각들을 떨쳐내야 했습니다. 그저 어릴 적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기도를 중얼거리며 기적을 빌 뿐이었습니다.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 슈퍼히어로 가방을 꼭 껴안은 채 저를 기다리는 민호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마치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려주려는 듯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떨리고 잠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야, 어서 오토바이에 타. 엄마가 사고를 당하셨어. 병원에 가야 해. 아이의 미소가 한순간에 꺼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불빛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조용히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작은 손으로 제 허리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길 위에서 아이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저는 그 포옹의 압력 속에서 아이의 두려움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돌아서서 아이를 안아주며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 자신조차 그 말을 믿을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서울명진병원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차갑고 숨막히는 하얀 건물, 코를 찌르는 강한 소독약 냄새에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긴 복도를 걸었습니다. 걸음은 급했지만 무거웠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넋이 나간 유령처럼 서 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고 늘 단정하던 하얀 셔츠는 구겨진 채 소매는 검붉은 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아내가 다쳤을 때 직접 안고 이곳으로 데려온 것이겠지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늘 굳건하던 제 아들이 이제는 길 잃은 아이처럼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민준이 달려왔습니다. 제 어깨에 머리를 묻고 지금껏 들어본 적 없는 소리로 흐느꼈습니다. 엄마, 서연이가 의사 선생님이 아주 위중하대요.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마치 모든 힘을 잃은 듯 했습니다. 저 역시 떨고 있었지만 아들을 꽉 껴안으며 버티려 애썼습니다. 아빠가 우는 것을 본 민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의 어리고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엄마하고 외쳤습니다. 아이는 민준의 바지에 매달렸습니다. 버려질까 두려운 듯 커다란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이 폭풍 속에서 저는 무릎을 꿇고 아이를 가슴으로 끌어당겨 보호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조차 두려움에 잠식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우리 셋은 복도의 차가운 플라스틱 의자에 앉았습니다. 시간은 멈춘 듯 했습니다. 강한 소독약 냄새, 스피커에서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건조한 안내 방송, 모든 소리가 심장을 찌르는 칼날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보고, 민호를 보고, 그리고 굳게 닫힌 응급실 문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소리치고 싶고, 문을 두드리고 싶고, 서연이가 어떤지 알기 위해 무엇이든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저 무력하게 그곳에 앉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원처럼 느껴지는 3시간이 흘렀습니다. 마침내 응급실 문이 열렸고 진지한 표정의 나이든 남자가 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을 병원장인 박진석 원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으며 마치 한마디 한마디를 신중하게 고르는 듯했습니다. 환자분은 심각한 두부 외상을 입어 깊은 혼수 상태에 빠졌습니다. 저희는 최선을 다했지만 언제 깨어날지는 환자분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 말은 가슴을 후려치는 충격이었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 환자의 의지. 그 문장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늘 빛나고 생기 넘치던 서연이가 이제 생사의 기로에 누워있다니 민주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제가 붙잡지 않았다면 바닥에 쓰러졌을 겁니다. 그의 눈은 흐릿해졌고 마치 온 세상이 무너진 것 같았습니다. 겁에 질린 민호는 제 품에 파고들며 작은 몸을 떨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꽉 껴안으며 제 고통을 숨기려 했지만 이미 눈물은 소리 없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민호에게 할머니가 우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이 무너지고 있는 지금 어떻게 강해질 수 있었을까요? 강간호사라는 명찰을 단 젊은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가족분들은 유리를 통해 환자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피우지 말아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호와 민준을 데리고 두꺼운 유리창 앞으로 갔습니다. 그 너머로 수많은 전선에 둘러싸여 미동도 없이 누워있는 서연이가 보였습니다. 창백하고 생기 없는 얼굴, 늘 미소 짓던 입술은 이제 굳게 닫혀 마치 우리가 닿을 수 없는 아주 먼 곳으로 가버린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유리에 이마를 기댄 채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여보, 눈 좀 떠봐, 나 좀 봐. 그의 처절한 목소리가 복도의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부드럽게 진정시켰지만
저는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아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곳에 서서 민호를 껴안으며 아이의 작은 심장이 미약하게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무언가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한마디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를 거의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와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와 함께 있겠다며 서럽게 울었지만 숨막히는 병원 분위기 속에 아이를 둘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며 내일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지만 저 자신조차 내일 우리를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주는 복도의 플라스틱 의자에 웅크린 채 넉나간 시선으로 병실 문만 바라보며 남겠다고 고집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니 가슴이 미어졌지만 저도 머물 수는 없었습니다. 민호에게는 제가 필요했고 빵집도 제가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저에게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극적인 순간 이후 제 작은 집은 어둡고 무거운 안개에 뒤덮인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가슴에 돌덩이가 얹힌 듯 숨쉬기조차 힘들었습니다. 저는 62년을 살면서 이별과 죽음을 겪었지만 지금처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병원에 조각상처럼 누워 있었고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강인한 아들 민주는 이제 그저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서울명진병원은 그의 두 번째 집이 되어버렸습니다. 매일 저는 서연이의 병실 앞에 돌처럼 굳어 앉아있는 민준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었고 예전의 빛을 잃었습니다. 낮에는 응급실 문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마치 그렇게 오랫동안 바라보면 서연이가 눈을 뜨고 예전처럼 웃어줄 것이라 믿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어둠이 내리면 민주는 술에서 위안을 찾았습니다. 병원 벤치에 홀로 앉아 손에 소주병을 든 채 넋이 나간 모습으로 있는 것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한 번은 평소보다 일찍 갔다가 복도에 굴러다니는 빈 소주병 옆에 쓰러져 있는 그를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강 간호사였을 젊은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렇게 술을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몸에 해로워요. 저는 한숨을 억누르며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지만 속으로는 무언가 저를 옥죄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을 그 심연에서 끌어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작은 주방에 불을 켜고 그가 그토록 좋아하던 갓 구운 빵을 준비했습니다. 정성껏 포장해서 병원으로 가져가 그 익숙한 향기가 그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일깨워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그는 한두 입 베어 물고는 다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4층 병실 문만 쳐다봤습니다. 엄마, 입맛이 없어요. 그는 아무런 감정도 남지 않은 듯한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를 바라보며 저는 속으로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소리치고 흔들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민호를 위해 그 자신을 위해 강해져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저 조용히 그릇을 수거해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늙어버린 제 어깨 위로 온 가족의 짐이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젊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관절이 쑤시고 근육이 피로했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작은 빵집은 우리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고 저는 그것을 계속 운영해야 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잠든 새벽 3시면 저는 이미 반죽을 하고 오븐을 켰습니다. 따뜻한 빵 냄새는 예전에는 기쁨을 주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잃어버린 평온한 날들을 떠올리게 할 뿐이었습니다. 낮에는 가게를 보면서 시계를 확인하고 민호를 데리러 달려가야 했습니다. 손님이 너무 많아 숨 쉴 틈도 없는 날도 있었지만 속으로는 무너지고 싶어도 이를 악물고 모든 사람에게 미소를 지어야 했습니다. 제 작은 손자 민호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예전에는 빛나는 미소와 끝없는 이야기로 집안의 햇살 같았던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조용하고 내성적으로 변했습니다.
매일 오후 학교에서 나올 때면 운동장 구석에 조용히 앉아 슈퍼히어로 가방을 힘껏 껴안고 넉나간 표정으로 있는 것을 봅니다. 한 번은 선생님이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어머님, 민호가 요즘 너무 기운이 없어요. 다른 아이들과 놀지도 않고 혼자만 앉아 있어요.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저는 그저 억지 미소를 지으며 둘러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속으로는 민호가 어린 마음에 너무 큰 상처를 안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안아주고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저 자신도 믿지 못하는 약속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매일 오후 저는 민호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엄마를 만났습니다. 그것은 일상의 일부였고 서연이가 깨어날 것이라는 희미한 희망의 일부였습니다. 하지만 병원의 풍경은 결코 변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고 덥수룩한 수염에 술 냄새를 강하게 풍겼습니다. 저는 민호가 눈치채지 못하게 하려고 애썼지만 아이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예민했습니다. 아이는 조용히 교실에서 그림을 꺼내 차가운 유리에 붙이고 엄마에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오늘 가족 모두 바다에 간 그림 그렸어. 엄마랑 아빠랑 할머니랑 나 빨리 일어나서 같이 가자. 응?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손안에서 부서져가는 꿈을 붙잡으려는 듯 떨렸습니다. 저는 옆에서 그 모든 말을 들으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미동도 없이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아들을 품에 안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곤 했습니다. 내 엄마는 듣고 계실 거야. 아들아, 곧 나아지실 거야. 하지만 결국 우는 것은 그였고 그를 본 민호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서둘러 아이를 위로하고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야 했습니다. 속으로는 저 역시 무너지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예전에는 자랑거리였던 우리 가족의 사생활은 이제 이웃들의 가십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서 줄을 서고 있을 때 오렌지인인 옆집 아주머니가 저를 따로 불러 호기심 어린 어조로 물었습니다. 요즘 민준이랑 그 애와이프가 같이 안 보이네. 무슨 일 있어? 서연 씨는 잘 지내고? 저는 잠시 망설하며 목소리의 평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서연이가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있어요. 하지만 아주머니의 캐묻는 시선과 주변 사람들의 수군거림에 저는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장바구니를 껴안고 거의 뛰쳐나왔지만 그 말들은 바늘처럼 제 자존심에 밝혔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야깃거리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이런 작은 동네에서는 아무것도 영원히 숨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민주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며 집에 돌아왔습니다. 충혈된 눈으로 저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서연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 동정 따위 필요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저는 그 분노 뒤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한숨을 참았고 그가 비틀거리며 자기 방으로 올라가는 것을 내버려 두었습니다. 민호는 계단에서 어린 시선으로 아버지의 흔들리는 실루엣을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슈퍼히어로 베개를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그 순간 그 어떤 것도 아이의 고통을 덜어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차가운 주방에 홀로 남아 계속해서 쌓여가는 청구서 더미 앞에 앉았습니다. 서연이의 병원비, 민호의 학원비, 빵집 유지비, 모든 숫자가 영혼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평생 땀 흘려 일하며 가족을 위해 안정적인 삶을 꾸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오후 서울의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저는 막 빵집 청소를 마치고 문을 닫고 민호를 차에 태워 매일같이 가는 병원으로 향할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는 뒷좌석에서 조용히 마치 남은 마지막 위안인 것처럼
슈퍼히어로 가방을 힘껏 껴안고 있었습니다. 침묵을 깨기 위해 무언가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그저 한숨을 쉬며 엑셀을 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 명진병원에 도착하자 익숙하고 고통스러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으며 스피커의 안내방송은 건조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민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머리를 떨군 채 극심한 피로에 꾸벅꾸벅 졸고 있었습니다. 그의 발치에는 빈 맥주 캔 하나가 형광등 불빛 아래 반짝이며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민주는 한때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크게 웃고 말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고통과 술에 잠식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민우에게 조용히 하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아빠를 깨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걱정 가득한 동그란 눈으로 고개를 끄덕이고 저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우리 둘은 병실의 두꺼운 유리창으로 다가갔습니다. 서연이는 그곳에 깊은 잠에 빠진 듯 고요히 누워 있었습니다. 기계의 규칙적인 신호음은 그녀가 살아있지만 신락 같은 생명에 매달려 있다는 잔인한 현실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생명의 흔적이라곤 없었습니다. 입술은 비밀을 간직한 듯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저는 산산조각 난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많이 바로 이 자리에서 기적을 기다렸던가. 그녀가 눈을 뜨고 미소 지으며 모든 것이 악몽이었다고 말해주기를. 하지만 언제나 똑같았습니다. 침묵, 그리고 매번 제 가슴은 조금씩 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민호의 손을 잡고 이 숨막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이가 제 옷을 잡아당기더니 발끝으로 서서 제 귀에 다가와 놨지만 영혼을 꿰뚫는 힘으로 속삭였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아픈 게 아닌 것 같아요. 아픈 척 하는 거예요. 저는 마치 따귀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몸을 돌려 민호의 투명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으로는 온몸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말하려 애썼습니다. 민호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내 엄마는 아주 많이 아프셔. 너도 알잖아. 하지만 아이는 평소처럼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손으로 민준이 만화를 보라고 준 낡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이거 보세요, 할머니. 아이는 제가 겨우 들을 수 있을 만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이 깜빡이며 서연이의 병실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영상에는 다른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전선과 튜브에 둘러싸여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뺨을 긁었습니다. 잠시 후에는 몸을 약간 일으키기까지 했습니다. 탁자 위에 물컵을 들어 한 모금 마시고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누워 눈을 감고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머리가 빙빙 도는 채로 화면을 쳐다봤습니다. 세상이 통째로 뒤집힌 것 같았습니다. 저건 혼수 상태에 빠진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건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힘없이 의자에 주저앉았고 거의 핸드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민호는 옆에서 마치 자기가 발견한 사실에 겁을 먹은 듯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벌써 여러 번 봤어요, 할머니. 아무도 없을 때마다 엄마가 눈을 뜨고 주위를 봐요. 그런데 할머니나 아빠가 오면 가만히 있어요. 뭘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할머니 보여드리려고 몰래 찍었어요. 그 말을 듣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민호의 순진한 속삭임, 그 짧은 영상은 제 안의 안개를 산산조각 내는 번개 같았습니다. 늘 딸처럼 아꼈던 며느리 서연이가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왜, 무엇을 위해서? 저는 서둘러 핸드폰을 가방에 넣고 최대한 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호야,
이 이야기는 절대로 아빠한테 하면 안 돼. 알았지? 아이는 두려움과 혼란으로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 심각성은 느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안에서 휘몰아치는 폭풍을 숨기려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민준이 몸을 뒤척이며 깨어났습니다. 그는 눈을 비비며 쉰 목소리로 우리를 보며 물었습니다. 두 분 무슨 얘기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민호한테 집에 가서 숙제하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민주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아들을 자기 쪽으로 끌어당겨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엄마는 곧 깨어나실 거야. 민호는 고개를 숙이고 아버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런 아이를 보니 가슴에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아이는 이 무게를 감당하기에 너무 어렸습니다. 자기 아버지를 상대로 비밀을 지키기에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오토바이를 탄 채 마치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발이 땅에 닿는 느낌도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영상 속 장면들이 멈추지 않는 공포 영화처럼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민호의 속삭임, 겁에 질린 아이의 눈빛, 그리고 서연이의 미동 없는 얼굴, 모든 것이 맞지 않는 조각들이었습니다. 내가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저 무의식적인 순간 신체의 반응이었을까?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제가 본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고 그것은 저를 두려움에 떨게 했습니다. 그녀가 아니라 민준과 민호, 그리고 우리 가족 전체가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잠에서 깼습니다. 아직 동이 트기 전, 문틈으로 첫 햇살이 비치기도 전이었습니다. 저는 평소보다 일찍 서울 명진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아직 텅 비어 있었고 몇몇 당직 직원들만 조용히 지나다녔습니다. 민주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아내 곁에서 꼬박밤을 새운 후 씻으러 집에 갔을 겁니다. 저는 복도 구석에 서서 서연이의 병실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그곳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밀랍처럼 창백한 얼굴. 하지만 이제 그녀를 볼 때마다 더 이상 삶과 죽음 사이에서 싸우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제가 아직 해독하지 못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미스터리의 배일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서연이를 전담으로 돌보는 젊은 간호사, 강 간호사가 병실 안에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어딘가 기계적인 동작으로 제 며느리의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도 모퉁이 뒤에 숨어 그녀의 모든 행동을 관찰했습니다. 강 간호사는 일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계속해서 바깥쪽으로 향하며 마치 발각될까 두려워하는 듯 했습니다. 가끔씩 너무 작게 무언가 중얼거려서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제게 불안감을 전달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제 마음은 분노와 두려움으로 뒤엉켜 있었지만 진실을 밝히고 싶다면 침착해야 한다고 되뇌었습니다.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됐습니다. 강 간호사가 차트를 들고 병실에서 나왔을 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제 존재를 눈치채지 못한 채 몸을 숙여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강 간호사님, 좋은 아침이에요. 서연 씨를 돌보면서 혹시 이상한 점을 발견한 적 있나요? 예를 들어 아무도 없을 때 몰래 깨어난다거나 하는 거요. 저는 그녀의 반응을 면밀히 살피며 한마디 한마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강 간호사는 마치 제가 그녀의 가슴에 폭탄을 던진 것처럼 펄쩍 뛰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로 동그래졌고 손에 들고 있던 볼펜이 마른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 소리는 조용한 복도에 울려 퍼지며
제가 그녀의 가장 깊은 두려움을 건드렸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강 간호사는 제 시선을 피하며 더듬거렸습니다. 그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며 마치 의지하려는 듯 차트를 꽉 쥐었습니다. 저는 더 다가가 부드러움 없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반응을 보니 사실이군요. 그렇죠? 저는 그녀의 공포 속에서 균열을 찾으려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 간호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은 울음을 터뜨릴 것처럼 떨렸습니다. 그녀는 의자에 주저앉으며 거의 속삭임에 가까운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박 원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원장님이 비밀을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제발, 저는 그냥 직원일 뿐이에요. 저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 반쯤 털어놓은 고백은 저를 번개처럼 내리쳤습니다. 저는 바닥이 발밑에서 갈라지는 듯한 느낌으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서연이는 혼수 상태인 척 연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병원장인 박 원장까지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저는 목소리의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정확히 뭘 시켰죠? 똑똑히 말해요, 강 간호사. 저는 그녀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고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강 간호사는 손을 비비며 세차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저 서연 씨를 잘 돌보고 이미 깨어났다는 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다른 건 아무 상관없어요. 제발 저를 탓하지 마세요. 그녀는 충혈된 눈으로 마치 용서를 구하듯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를 벌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진실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든 제 아들과 손자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때 다른 간호사가 복도를 지나가며 우리에게 호기심 어린 시선을 던졌습니다. 강 간호사는 벌떡 일어나 볼펜을 줍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다시 메모를 하는 척했습니다. 저는 북처럼 울리는 심장을 안고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복도를 나서는 발걸음 하나하나가 바위를 짊어진 것처럼 무거웠습니다. 강 간호사가 인정한 것은 제 의심을 확인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더 끔찍한 사실을 드러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서연이의 연극이 아니라 박 원장처럼 힘있는 누군가가 뒤를 봐주는 기만이었습니다. 그들은 무슨 짓을 꾸미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민중과 민호가 고통 속에서 무너지도록 내버려두면서 온 가족을 속일 만큼 잔인할 수 있었을까요? 민준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태연하게 행동하려 애썼습니다. 그가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서연이는 어때요? 무슨 소식 있어요? 저는 그저 고개를 저으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똑같아. 의사 선생님도 별 진전이 없다고 하시네. 하지만 속으로는 불길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민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민호의 영상을 보여주고 그의 아내가 혼수 상태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충혈된 눈, 지친 얼굴을 보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은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었고 이 진실이 그를 완전히 파괴할 마지막 한 방울이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낡은 침대에서 뒤척였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어 천장을 비췄지만 제 마음을 둘러싼 어둠을 걷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잠들기 위해 이불을 꽉 쥐었지만 눈을 감을 때마다 날카로운 질문들이 심장을 꿰뚫었습니다. 서연이는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박 원장은 이 모든 일에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그리고 가장 끔찍한 것은 제가 며느리를 사랑하고 신뢰했던 그 모든 세월이 단지 연극이었을까? 저는 서연이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순진함에도 배신당한 기분이었습니다.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평소처럼 민호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말없이 스파이더맨 가방을 껴안고 이해할 수 없는 세상에 갇힌 듯 넉나간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으려 애썼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열심히 해. 일찍 데리러 올게.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제 위로의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학교 철문 뒤로 사라지는 아이의 작은 등을 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저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민호가 더 이상 이 어둠 속에서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돌아가신 남편의 친구였던 사립탐정 최 형사의 사무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는 남편이 늘 그의 헌신과 예리함에 존경을 표했던 전직 경찰이었습니다. 최 형사의 사무실은 낡은 나무 간판이 걸린 허름한 구석에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그는 흠집투성이 책상 뒤에 앉아한테 안경 너머로 날카로운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인데 그렇게 긴장하셨습니까? 그는 낮지만 세심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의 순진한 속삭임부터 예상치 못한 영상, 그리고 강 간호사와의 대면까지 태연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핸드폰으로 영상을 보여주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최 형사는 미간을 찌푸린 채 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늘 하던 버릇처럼 부드럽게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 말씀이 사실이라면 이건 음모가 진행 중인 겁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아드님께는 특히 이 사실을 비밀로 하셔야 합니다. 저는 짐을 나눌 수 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더 무거워지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 형사는 즉시 병원 감시를 시작하겠다고 약속했고 저는 두려움과 섞인 희미한 희망의 불씨를 안고 그의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민호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공기는 언제나처럼 숨막혔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저를 덮쳤고 서연이의 병실에서 흘러나오는 기계음이 끊임없이 들렸습니다. 민주는 이미 아내의 침대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힘껏 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조용히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그를 보니 고통이 저를 꿰뚫었습니다. 강인했던 제 아들, 제 삶의 자랑이었던 민준이 이제는 텅 빈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를 안아주고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의 충혈된 눈을 마주칠 때마다 감히 그럴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사랑하는 여자가 그를 속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의 가슴을 더 산산조각 낼 수 있을까요? 저는 민호를 아버지 옆에 두고 물을 마시러 간다는 핑계로 복도로 나왔습니다. 간호사실 근처 모퉁이를 지날 때 강 간호사가 경비원과 이야기하는 것을 얼핏 보았습니다. 그녀는 발각될까 두려운 듯 초조한 눈빛으로 얇은 서류철을 그의 손에 슬쩍 건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발걸음을 늦춰 더 잘 들으려 애썼습니다. 이거 빨리 그분께 전해줘요. 강 간호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서류철을 재킷 주머니에 넣은 뒤 박 원장의 사무실 쪽으로 서둘러 향했습니다. 강 간호사가 돌아섰을 때 그녀의 시선이 제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저를 못 본 척하며 서둘러 고개를 숙이고 빠르게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녀를 부르려 앞으로 나섰지만 경비원이 이미 불신 가득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이지 않는 손이 제 목을 조르는 듯한 느낌에 멈춰 섰습니다. 며칠 후 최 형사는 저를 한적한 골목에 숨겨진 작은 카페로 불렀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고 앞에는 사진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앉으시죠. 그가 낮지만 긴장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사진들을 제 쪽으로 밀었고 그것들을 보자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몰래 찍은 사진들로 환자복 위에 흰 가운을 걸친 서연이가 한밤중에 몰래 병실을 나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드럽지만 의식적인 걸음으로 걷고 있었고 혼수 상태라는 어떤 징후도 없었습니다. 서연이는 박 원장의 집무실로 직행했습니다. 그녀가 들어서자 문이 쾅 닫혔습니다.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안에서는 불빛이 계속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피가 빠져나가는 느낌으로 떨리는 손으로 사진들을 집었습니다. 이게 진짜인가요?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최 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사무실은 방음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들을 수는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제가 여러 밤을 지켜봤는데 이게 유일한 경우는 아닙니다. 계속 조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여사님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일일 수 있습니다. 제 머릿속은 하얗게 비었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간호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저 박 원장님의 지시를 따랐을 뿐이에요.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하며 제가 믿고 싶지 않았던 끔찍한 그림이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어두운 주방에 앉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제 떨리는 손 위로 떨어졌습니다. 민호는 이미 잠들었지만 여전히 엄마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주는 병원에서 아마도 그를 속이고 있을 아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의 영상을 다시 보고 최 형사의 사진들을 생각했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이 칼날 같았지만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최 형사를 믿는 것 외에 저 스스로도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준을 지켜야 했고 민호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 대가가 제 심장을 산산조각 내는 것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동이 트기 전에 잠에서 깼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밤새 저를 잠 못 들게 한 의심과 고통 때문이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겨우 4시였습니다. 아들 민주는 분명 술에 취해 깊이 잠들어 있을 겁니다. 지금이 제가 너무 오랫동안 미뤄왔던 일을 할 기회였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 맨발로 조용히 계단을 올랐습니다. 집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고 벽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민준과 서연이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가슴이 격렬하게 뛰는 것을 느끼며 손잡이를 꽉 쥐었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아들과 며느리의 방을 뒤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정말 우리를 배신하고 있다면 가족을 지키기 위한 증거,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방 안에는 여전히 서연이의 달콤하고 강렬한 향수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다정하고 익숙하게 느껴졌던 향기였습니다. 화장대 위에는 빨간 립스틱이 열린 채 놓여 있었고 마치 그녀가 불과 몇 분 전에 떠난 것 같았습니다. 이런 작은 디테일들이 제 영혼을 꿰뚫었습니다. 서연이가 막 결혼했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머리를 빗던 모습, 새 드레스를 입어보며 미소 짓던 모습, 그 모든 것이 연극이었을까? 저는 고개를 저어 그 기억들을 떨쳐내고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도록 조심하며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작은 소음 하나, 심지어 옷감이 스치는 소리에도 깜짝 놀라 민준이 깨어나 저를 발견할까 두려웠습니다. 화장대, 책장, 심지어 침대 밑까지 확인했지만 평소의 물건들 외에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저는 서연이가 물건들을 보관하던 낡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맨 아래 서랍, 여러 겹의 실크 스카프 아래에 고무줄로 묶인 파란색 서류철 뭉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끔찍한 비밀을 만지려는 듯 그것을 열 때 손이 떨렸습니다. 안에는 2개의 생명보험 증권이 있었습니다. 서류들은 정성스럽게 인쇄되어 있었고
각 페이지 끝에는 서연이의 선명한 서명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환자가 장기 치료를 요하거나 혼수 상태에 빠질 경우 거액을 지급하는 조항이 포함된 건강보험이었습니다. 그 액수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큰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권은 더욱 끔찍했습니다. 몇 배나 더 높은 보상금을 지급하는 기간제 생명보험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금액이었습니다. 안정적인 직업도 없던 서연이가 왜 이렇게 큰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이해하려 애쓰며 몇 번이고 읽었습니다. 그녀는 쇼핑을 위해 민준에게 돈을 달라고 하곤 했고, 때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끄러워하며 제게 부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을 지불할 돈은 어디서 났고 왜 그녀에게 필요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종이가 구겨지지 않도록 조심하며 각 페이지를 촬영했습니다. 버튼을 누를 때마다 제 가족을 배신하고 있다는 기분이 들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류철을 제자리에 다시 놓고 서랍을 닫은 뒤 방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민준과 마주쳤습니다. 그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거기에 서 있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 쉰 목소리. 엄마, 제 방에서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핸드폰을 등 뒤로 숨겼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 앨범 좀 찾고 있었어. 저는 어색하게 대답하며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민주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고 비틀거리며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가 다시 술병을 찾으러 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등을 바라보며 가슴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그 서류들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 아직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후에 저는 전에 만났던 작은 카페에서 최 형사를 만났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정보가 있었습니다. 제가 앉아 그는 이번에는 병원 텅 빈 주차장에서 찍은 또 다른 사진 뭉치를 제 쪽으로 밀었습니다. 사진에는 차 안에 있는 서연이와 박 원장이 담겨 있었고 그들은 부인할 수 없는 친밀한 행동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환자복을 입은 서연이가 박 원장에게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 위에 그녀의 손이 놓여 있었고 그 눈빛에는 의도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를 떨리는 손으로 저으며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게 진짜군요, 최 형사님.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그는 심각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여러 밤을 미행했습니다. 처음이 아닙니다. 여기엔 아주 더러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김 여사님, 준비하셔야 합니다. 저는 발밑에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끼며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서연이는 혼수 상태인 척 연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 원장과 은밀한 관계도 맺고 있었습니다. 이 연극에는 배우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온 가족을 속이기 위해 완벽하게 자신의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정오, 서울의 더위는 숨막혔고 제 작은 빵집 안의 공기는 너무 무거워서 거의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땀을 닦으며 진열대를 청소하고 제 속을 갉아먹는 의심을 잊기 위해 가게 정리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요즘은 매 순간이 전쟁 같았습니다. 빵집을 유지하고 민호를 돌보고 서연이에 대한 끔찍한 진실을 마주하는 것, 막 남은 빵들을 바구니에 담아 문을 닫고 쉬러 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 뒷골목 문에서 요란한 노크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든 쟁반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을 안고 문을 열러 달려갔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3명의 남자가 팔에 용과 뱀문신을 한 채 굳은 얼굴로 입구를 막고 있었습니다. 우두머리로 보이는 키 크고 머리를 짧게 깎은 남자가 구겨진 종이를 내밀며 거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서연 어디 있어?
빚 갚을 때가 됐는데 저는 종이를 보았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고 마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이미 떨리고 있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잘못 찾아오셨어요. 제 며느리는 병원에서 혼수 상태로 누워 있어요. 아무도 만날 수 없어요. 남자는 말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잔인해서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혼수 상태? 우리가 바보인 줄 알아? 박서연이 사업에 투자한다고 우리한테 거액을 빌려갔어. 계속 모른 척하면 이 가족 평화롭게 살 생각 마. 그의 말은 칼처럼 저를 꿰뚫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니 몇몇 이웃들이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문틈으로 엿보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커지면 온 동네가 떠들썩해질 것이고 우리 가족은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침을 삼키고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제발 진정하세요. 저는 그 빚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알아볼게요. 하지만 우두머리는 물러설 기미가 없었습니다. 그는 옆으로 미소 지으며 제 작은 집을 가리켰습니다. 알아본다고? 일주일 주지. 돈 없으면 이 집 팔아서 갚아. 저는 발밑에 땅이 갈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항의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아무 상관없다고, 서연이는 아직 병원에 있다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차가운 시선은 그들이 장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부엌에 숨겨둔 금고를 열고 민호와 빵집을 위해 수년간 모아온 모든 저축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우두머리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습니다. 우선 이걸 받으세요. 제발 시간을 좀 더 주세요. 그들은 경멸적인 눈으로 저를 쳐다봤고 마치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망가뜨릴지 결정하는 듯 했습니다. 결국 우두머리는 돈을 주머니에 넣고 마지막 위협을 던졌습니다. 일주일이야. 우리를 다시 오게 만들지 마. 그러고 나서 세 사람은 무거운 발걸음으로 뒷골목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더위 때문이 아니라 저를 옥죄는 두려움과 무력감 때문에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서연이가 빚을 졌다니, 사업에 투자했다니. 그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늘 그렇게 소박하다고 믿었던 그녀가 어떻게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최 형사의 메시지였습니다.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메시지를 열었고 그가 보낸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주차된 차 안에서 찍힌 서연이와 박 원장의 사진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낌 없이 서로를 껴안고 있었고 서연이의 눈은 온 세상을 지워버릴 듯한 애정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최 형사의 메모가 담긴 짧은 오디오 파일이 있었습니다. 특수장치로 차 안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들어보셔야 합니다. 저는 녹음 파일을 켰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핸드폰을 거의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제가 모든 단어를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선명했습니다. 몇 주만 더 자게 해줘.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 보험금이면 모든 빚을 해결하고 우리 둘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박 원장의 목소리가 낮고 계산적으로 답했습니다. 진정해, 서연 씨. 모든 게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거야. 저는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며 녹음을 껐습니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서연이는 혼수 상태인 척 연기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박 원장과 관계를 맺고 있었고 빚에서 도망치고 보험금을 가로채기 위해 연극을 꾸몄던 것입니다. 그녀는 민준과 민호 그리고 저를 모두 버리고 공범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앞에 두고 마치 마지막 남은 용기를 붙잡으려는 듯 손을 꽉 쥐었습니다. 가족을 지키고 싶다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 민주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산산조각 낼지라도 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나 넉나간 채 허공을 응시하고 있는 민준이 앉아있는 거실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차 안에 있는 서연이와 박 원장의 사진, 보험계약서, 사본, 그리고 녹음 파일이 담긴 핸드폰 등 모든 증거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민주는 무슨 일인지 이해하지 못한 채 흐릿한 눈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그가 전날 밤의 술 냄새가 아직 남아있는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앞에 앉아 심장이 세차게 뛰었지만 굳건함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민준아, 이걸 봐야 해. 믿고 싶지 않겠지만 진실을 마주해야 해. 저는 갈라진 목소리로 사진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서연이는 혼수 상태가 아니야. 우리를 속이고 있었어. 민주는 손을 떨며 사진들을 만지작거리다가 갑자기 바닥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거 어디서 났어요? 다 조작된 거야. 서연이는 절대 나를 배신할 리 없어. 그의 충혈된 눈은 무너져 내리는 믿음에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그의 손을 잡고 최대한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민준아, 정신 차려야 해. 현실을 봐. 서연이는 너뿐만 아니라 민호의 순수함까지 이용했어. 아프겠지만 더 이상 거짓 속에서 살 수는 없어.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서연이의 목소리가 다시 선명하고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몇 주만 더 자게 해줘. 그러고 나서 마지막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그 보험금이면 모든 빚을 해결하고 우리 둘이 새 인생을 시작할 수 있어. 민주는 마치 따귀를 맞은 사람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오디오를 들었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고통과 붕괴의 눈물이었습니다. 왜, 엄마? 왜 나한테 이랬을까? 왜 민호한테까지? 그는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의 몸이 제 품에서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를 껴안았습니다.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나도 아파. 하지만 우리는 강해져야 해. 민호를 위해서. 민주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술장으로 가서 소주 한 잔을 가득 채워 단숨에 들이켰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충격음이 제 가슴에 망치질처럼 울렸습니다. 아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 역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서연이와 박 원장이 그들의 계획의 마지막 단계를 실행하려 한다면 너무 늦기 전에 제가 행동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늘 가던 카페의 구석진 자리에서 최 형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는 앞에 놓인 블랙커피 한 잔과 함께 긴장된 얼굴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민준 씨에게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앉자마자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심각한 목소리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하지만 엄마로서 아들이 계속 속고 살게 둘 수는 없죠.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최 형사님? 그는 손가락으로 부드럽게 책상을 두드리며 날카로운 시선으로 말했습니다. 경찰에 갈 충분한 증거가 있습니다. 녹음 파일, 사진, 보험 계약서까지. 하지만 민준 씨가 자신의 눈으로 진실을 보길 원하신다면 병원에서 결정적인 한 방이 필요합니다. 서연이와 박 원장이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결심과 두려움을 동시에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준이 직접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환상 속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지금은 이 지역 경찰서장이 된 옛 학창시절 친구 윤 서장을 찾아갔습니다. 우리는 젊음을 함께 보냈고 저는 그녀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민호의 영상부터 최 형사의 증거까지. 윤 서장은 제가 녹음 파일을 보여주자 점점 더 심각해지는 얼굴로 들었습니다. 그녀는
심각한 목소리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사기입니다. 김 여사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라면 서연이와 박 원장은 윤리를 어겼을 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한 겁니다. 그녀는 잠시 멈추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사지 않고 들이닥치려면 타당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계획이 있으신가요? 제가 대답하기도 전에 가방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박 원장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심장이 미친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거짓된 동정심으로 가득 차 무겁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님, 안타깝게도 서연 씨의 상태가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아마도 내일 아침에는 가족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부디 모두 참석해 주십시오. 최종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마치 얼음덩이를 만진 것처럼 오싹함을 느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들이 연극의 막을 내리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대답하려 애썼습니다. 네, 원장님. 내일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윤 서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내일 서연이의 병실에서요. 바로 그때예요. 윤 서장은 단호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을 준비시키겠습니다. 정확한 순간에 행동하겠습니다. 희망의 불씨를 느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커졌습니다. 민준이 진실을 마주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 충격을 견딜 수 있을까?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 민호는 엄마가 온 가족을 속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까? 그날 밤 저는 앞집에 사는 믿음직한 이웃집 아주머니 댁에 민호를 데려다 주었습니다. 다가올 끔찍한 장면에 아이가 휘말리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날 밤 아주머니 댁에서 자야 한다고 말했을 때 민호는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 괜찮아요? 내일 저 데리고 가주실 거죠? 저는 눈물을 참으며 아이를 껴안았습니다. 괜찮아, 아가. 내일 일찍 데리러 갈게. 하지만 아이가 돌아섰을 때 저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그토록 잔인한 진실로부터 아이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집에 돌아오자 민준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고 발치에는 술병이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충혈되고 텅 빈 눈으로 거기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고 한마디만 했습니다. 내일 병원에 가야 해. 최종적인 진실을 알아야 해. 민주는 고통으로 얼룩진 얼굴로 고개를 들었지만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가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뀔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집안의 공기는 납처럼 무거웠습니다. 저는 일찍 일어났지만 빵을 굽는 습관 때문이 아니라 가슴을 옥죄는 불안감 때문이었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이었고 이미 준비를 했지만 심장은 여전히 떨렸습니다. 민주는 식탁에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수많은 날들을 술과 고통 속에서 헤매다 지치고 초췌해진 얼굴이었습니다. 아들을 보며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가자, 민준아.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저 쉰 목소리의 한마디뿐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고 우리는 함께 차에 올라 조용히 서울 명진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민주는 창밖을 넉나간 시선으로 바라봤고 마치 그의 영혼이 오래전에 몸을 떠난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강한 소독약 냄새와 끊임없는 기계 소음이 있는 익숙한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간간호사와 다른 몇몇 간호사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초조하고 불안한 얼굴, 마치 무언가 일어날 것을 아는 듯 했습니다. 저는 곁눈질로 그녀를 보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용기를 주려 민준의 손을 꽉 쥐었을 뿐입니다. 박 원장이 서류를 손에 들고 사무실에서 나왔습니다. 그는 거짓된 형식으로 우리에게 인사하고 낮고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민준 씨, 이쪽으로 들어오시죠. 저는 속으로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바깥에서는 윤 서장과 그녀의 경찰팀이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몇몇 친척들이 모여있는 서연이의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공기는 무거웠고 마치 모두가 긴장감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서연이는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저는 더 이상 그녀를 희생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온 가족을 속이는 잔인한 연극을 꾸민 여자로 보일 뿐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침대 옆에 서서 애처로운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여러 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살아남지 못할까 우려됩니다. 가족분들은 준비하셔야 합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몇몇 친척들이 흐느끼기 시작했고 그 신음소리는 퍼져나가며 계산된 거짓에도 장면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쥔 채 서서 가슴을 태우는 분노를 억눌렀습니다. 박 원장의 완벽한 연기를 보며 그의 연극이 끝날 때까지 몇 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것은 오늘 윤 서장과 제가 막을 내릴 사람이 될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박 원장이 치명적인 예후 진단서에 서명하기 위해 펜을 든 바로 그 순간 문이 콱 열렸습니다. 제복을 입은 3명의 경찰이 윤 서장을 필두로 들어섰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병실은 완전한 침묵에 잠겼습니다. 윤 서장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박진석 원장, 박서연 씨, 2분을 보험 사기 및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모든 거짓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처럼 강하고 무자비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깊은 혼수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알려진 서연이가 갑자기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증거도 없잖아요. 이건 모함이에요. 그녀의 날카롭고 절박한 목소리는 몇 주 동안 미동도 없이 누워있던 사람의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민주는 입을 벌린 채 죽어가는 아내가 맹수처럼 소리치는 것을 보며 마비되었습니다. 서연이는 그를 향해 돌아섰고 그녀의 눈에는 공황의 빛이 스쳤습니다. 마치 방금 스스로를 폭로했다는 것을 깨달은 듯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재빨리 고개를 돌렸습니다. 윤 서장은 신호를 보냈고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서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차 안에 있는 서연이와 박 원장의 사진, 그들의 대화 녹음 파일, 보험 계약서 이미지, 그리고 간간호사의 진술서까지. 저는 핸드폰을 꺼내 민호가 찍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영상에는 서연이가 몰래 눈을 뜨고 물을 마시고 아무도 보지 않을 때 일어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군거림과 말들이 병실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친척이 중얼거렸습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다른 사람이 외쳤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를 속였어. 병실의 분위기는 혼란스러워졌고 마치 진실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낸 것 같았습니다. 민주는 서연이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난 듯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왜 나한테 이랬어? 왜 민호한테까지? 서연이는 그에게 달려들어 안으려 하며 울고 애원했습니다. 민준 씨, 이해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었어. 빚이 너무 많았어. 그냥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랐을 뿐이야. 하지만 민주는 그녀의 손을 세차게 뿌리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이제 분노와 혐오만이 비쳤습니다. 더 나은 삶? 넌 우리 아들을 버렸어. 이 가족을 버렸어. 단지 돈 때문에. 그의 목소리는 마치 모든 단어가 자신의 가슴에 칼을 꽂는 듯 떨렸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거기에 서 있었고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차 안에서의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그의 목소리가 차갑고 계산적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해, 서연 씨.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한 우리는 성공할 거야. 온 병실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병원 스피커 소리만 들릴 뿐이었습니다. 윤 서장은 신호를 보냈고 경찰들은 두 사람의 손목에 차가운 은색 수갑을 채웠습니다. 서연이는 여전히 절박하게 소리치며 발버둥 쳤습니다. 빚 때문에 그랬어요. 방법이 없었다고요. 하지만 더 이상 아무도 그녀를 믿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그녀를 위해 울던 친척들조차 이제는 낯선 눈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민주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듯 머리를 감싸준 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다가가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실이야, 아들아. 아프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해. 민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눈물을 흘리며 거기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고통을 제 것처럼 느꼈습니다. 저는 사랑했던 며느리를 잃었지만 민주는 자기 삶의 일부를 잃었습니다. 예전에는 평온했던 병실이 이제는 혼돈의 장이었습니다.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 서연이의 비명은 점점 더 약해지고 멀어졌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장의 권위는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숙인 채 뒤따랐습니다. 문이 닫히고 침묵이 돌아왔을 때 저는 병실 안의 경악한 친척들의 얼굴을 둘러보며 가슴에 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진실은 드러났지만 기쁨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오직 고통과 공허함만을 남겼습니다. 병원에서 진실이 폭발했던 그날로부터 몇 달이 지났지만 모든 순간이 제 기억에 새겨져 있습니다. 벌떡 일어나 미친 듯이 소리치던 서연이의 모습, 고통으로 가득 찼던 민준의 눈, 그리고 그들의 손목에 채워지던 수갑 소리, 모든 것이 잊을 수 없는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법정 앞에서 저는 마침내 마음의 짐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은 작은 안도감을 느낍니다. 오늘은 서연이와 박 원장의 공개 재판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우리 가족을 산산조각 냈던 잔인한 연극의 마침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민준과 저는 가득 찬 법정의 맨 앞줄에 앉았습니다. 공기는 숨막혔고 모르는 사람들의 수군거림, 언론, 그리고 몇몇 이웃들로 가득 찼습니다. 민주는 예전보다 훨씬 말랐지만 더 이상 술병이 주던 절망감은 없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고통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운 듯한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힘을 주려 손을 꽉 쥐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저는 아직 아프지만 그가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중년의 판사가 엄숙한 얼굴로 기소 내용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선명하게 울려 퍼졌고 모든 단어가 지난 몇 달간의 거짓을 산산조각 내는 망치질 같았습니다. 서연이와 박 원장은 사기, 보험 사기, 재산 편취 공모 등 여러 범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법정의 대형 스크린에 공개적으로 상영되었습니다. 민호의 영상, 최 형사의 사진, 차 안에서의 녹음 파일, 그리고 제가 서랍에서 찾은 보험 계약서까지 모든 증거는 서연이와 박 원장이 우리 가족 모두를 속이기 위해 꾸민 정교한 계획을 폭로하는 퍼즐 조각이었습니다. 박 원장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앉아 감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야망과 서연이와의 부적절한 관계 때문에 그녀를 도왔다고 시인했습니다. 반면에 서연이는 여전히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녀는 헝클어진 머리에 충혈된 눈으로 울며 민준을 바라봤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이렇게 되길 원한 건 아니었어요. 그냥 빚을 갚고 싶었어요. 우리를 위해 더 나은 삶을 원했어요. 하지만 그 뒤늦은 눈물은 더 이상 아무도 감동시키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이
그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더 나은 삶? 넌 이 가족을 배신했어. 민호를 배신했어. 단지 돈 때문에. 그는 분노와 고통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박 원장은 징역 6년, 서연이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의무도 부과되었습니다. 판사가 의사봉을 내리쳤을 때 그 말은 소리는 모든 것의 끝을 알렸습니다. 서연이는 서럽게 울며 주저앉았지만 법정의 누구도 그녀를 쳐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박 원장은 고개를 숙인 채 호송되었습니다. 한때 권력을 가졌던 자의 모습은 이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고통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 아들은 마침내 한때 사랑했던 아내의 환상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법정을 나왔을 때 서울의 밝은 햇살은 더 이상 예전처럼 뜨겁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우리를 둘러쌌습니다. 얼굴 앞에 마이크가 들이대졌고 질문이 쉴 새 없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한마디만 했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절대 가족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오. 그 대가는 너무나 클 것입니다. 민주는 옆에서 말없이 있었지만 제 손을 힘껏 쥐며 마치 이제 앞으로 나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은 상처가 남았지만 서서히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제 작은 빵집은 다시 손님들로 붐볐습니다. 밀가루와 이스트 냄새가 다시 집 같은 느낌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반죽을 하고 첫 빵을 구우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다시 수다스러워지기 시작했고 빵 정리를 돕고 순수한 미소로 가게를 뛰어다녔습니다. 아직도 엄마를 언급하긴 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잃어버린 슬픔은 없었습니다. 아이의 웃음은 햇살처럼 우리 작은 집의 고통스러운 빈틈을 채워갔습니다. 민준도 변했습니다. 그는 술에 빠져 지내는 대신 구체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소에서 새로운 일을 구했습니다. 저는 그가 진정한 아버지가 되는 법을 배우고 민호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학교에 데려다 주고 매일 밤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밤에는 민준이 창가에 조용히 앉아 넉나간 시선으로 있는 것을 보았지만 저는 그가 용서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서연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어느 날 오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민호가 갑자기 고개를 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엄마는 언젠가 돌아와요. 아이의 질문은 칼에 찔리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을 잡고 다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떠나기를 선택하는 사람들도 있단다. 민호야.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에게는 아직 서로가 있다는 거야. 할머니, 너, 그리고 아빠. 이게 바로 가족이야. 민준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은 결의로 빛났고 이어서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아들아. 우리는 항상 서로를 위해 여기 있을 거야. 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순진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그려졌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저는 이 집이 다시 예전처럼 따뜻해졌다고 느꼈습니다. 저는 아들과 손자를 바라보며 마음의 평화가 가득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최악의 폭풍은 지나갔고 상처를 남겼지만 우리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었습니다. 고통의 나날들, 잠 못 이루던 밤들, 그리고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순간들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가족이 해냈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는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더 강해지고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는 일어나 민호에게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더 따라주고 그가 교실에서 그린 새로운 그림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할머니와 아빠, 그리고 자신이 밝은 태양 아래 함께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민호의 미소와 민준의 굳건한 시선을 보며
과거가 아무리 고통스러웠을지라도 우리는 함께 앞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때 폭풍에 산산조각 났던 제 작은 집은 이제 벽돌이 아닌 사랑과 신뢰로 재건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이 가족을 지키는 데 바쳤던 저는 마침내 마음속에서 작은 평화를 찾았습니다.